국민의힘은 오늘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네 번째 충청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론조사 논란을 두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수혜 지역을 찾는 등 민생 행보에도 주력했습니다. 76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국회가 개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헌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운영 방향을 들어보는 첫 시간으로 방송사법과 AI 기본법 등 쟁점과 시급한 현안이 많은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수해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며 정부의 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를 포함해 여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성 사나운 이전 투구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십시오. 다만 재표결 시점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물리력으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저지한 건 국회 증언법 위반이자 공무집행 방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던진 건 민심을 패대기 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충남 부여 수해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과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십사 정부에 촉구를 하고요. 배수 처리 용량도 키워야 되고 제방이라든가 또는 유수지 등도 빨리 확충을 해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당 지도부는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오송 참사는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라며 진상규명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림동 반지하 침수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 이후 정부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과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민주당은 필수 의료 강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응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장관이 저출생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인구위기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야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필수 의료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과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의료 인프라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체계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병원이 배치되고 과잉 진료 대신 적정 진료를 하도록 하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책임 의료기관과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 의료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 협치의 일환으로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가 분리돼 있는데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전문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지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3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경향을 보면 결국 이제 관전 포인트는 1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까지 가느냐 그런 점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민심 20, 당심 80으로 진행돼 당심의 향방이 중요합니다. 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지난 당대표 선거 당시 당선된 이준석 후보보다 나경원 후보에게 당심이 쏠린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한동훈 후보 대 반한동훈 후보 구도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반한계에선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즉각 당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반칙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캠프와 무관한 보도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65%가 넘는 투표율과 득표율이 목표라고 밝히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외에서는 당심과 민심에 큰 차이가 없다. 모바일 투표로 과거와 달리 조직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히려 쏠림 현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지난 당대표 선거로 당선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단일화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보통 결선 투표 제도가 있으면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아직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며 나경원 후보와 서로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연대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권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2, 3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아 1차 투표를 하기 전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살펴보죠. 이재명 전 대표에 이어서 김두관, 김지수 후보까지 이제 3파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1등이 아니라 2등이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느냐. 뭐 이제 여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민주당 상황은.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확실시 되기 때문에요. 네. 당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얼마나 결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청년 정치를 화두에 두고 있어 유력한 구심점은 김두관 후보로 꼽히는데요. 한 친명계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 당시 우원식 후보를 뽑은 87명에서 89명을 비명계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결집해 당의 비전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명, 친문 등 비주류 세력에서 김두관 후보를 투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김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거라며 그게 건강한 민주당 모습이라고 재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종부세, 금투세 완화 기조를 두고 친문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중도층 표심을 패인으로 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가 당의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한병도 의원 등 이견이 있는 사안인데요. 이 전 대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게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여야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한 눈치 싸움도 상당한 것 같네요. 네, 윤 대통령의 제2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두 번째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표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인데요. 내일 우원식 의장 주재하에 여야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나 한동훈 후보가 당선할 경우 제3자 추천 특검 등 변수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25일 본회의는 꼭 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이해식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네. 끝나고 나서 본회의 소집이나 이런 의사 일정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최해병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어떤 가닥이 그때쯤이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로 갈 경우 28일에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표결 일정이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 그 재의결에 들어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상설 특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특검법 재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설 특검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부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제정돼 있어서 특검법을 따로 발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쟁점이 된 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2인을 뽑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추천한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위원회 정원인 7명 중 국회 몫인 4명의 위원 추천권, 원래는 여야 2명씩 동수로 추천권을 갖는데요. 민주당에서 야당이 4명 모두 임명하거나 조항을 추가해 조국혁신당도 추천권을 갖게 하는 식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상설특검 설치에 있어 여야 동수 추천은 가장 핵심 요소라며 이게 깨지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황 비대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해병대원 특검을 추진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순직한 해병대원 어머니가 일주기 전에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쓴 편지가 공개됐었죠.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거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76주년을 맞아 국회가 개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헌의 적기라며 여야 정치권을 독려했고 발제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단계적 개헌 추진과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 국민 참여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76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22대 국회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개헌안들이 논의됐음에도 개헌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을 앞둔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헌의 결실을 맺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변화된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 전반기 2년 이것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정치권도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이견이 없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부분 합의를 이루는 단계적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87년에는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전국의 상황이 있었다. 앞으로 그런 계기가 올 것이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뭔가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였던 역할 자체는 이미 충분하게 실현됐고 그 역할 자체를 더 넘어서서 오히려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또 국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또는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권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헌 과정에서 국민개헌기구와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한 국민 참여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야 합의로 독립적인 국민개헌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병렬적으로 존속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구로. 헌법 전문가들도 향후 개헌은 국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폭넓게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헌 의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여야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천안에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 표심 구회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캠프 자체 여론조사 공표 논란 등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강민지 기자입니다. 후반부로 접어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은 충남 천안에 모였습니다. 호남과 PK, TK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로 주최 측 추산 3,000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습니다. 80%의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충청권 선거인단은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권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며 충청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당대표 후보들은 한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국정농단, 당무 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총선 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 이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공세에 대응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후보들 간 비방전에 당 선관위의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한동훈 캠프 자체 여론조사 보도 논란 등을 놓고 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선관위의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전당대회 일정은 강원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4번의 방송토론, 경선 일정이 모두 끝나면 19일부터 나흘간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3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이 오늘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 연구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포럼 대표 의원을 맡은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외교 안보 분야라며 초당적인 외교 안보 정책 연구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4명이 포럼에 참여했고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경부선 철도에서 천안 구간을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천안 시내가 동서로 분리되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도 입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태형 단국대학교 교수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천안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공간을 스마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회의장으로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7월 1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를 도와달라입니다.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론이 수변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합동 연설회와 방송 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동훈 대세론이 여전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권 레이스 초반만 해도 단일화에 선을 그었던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서로를 향해 자신을 도와달라며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딱 네 글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돕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는 생물이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다. 한 후보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나오신 분이 원 후보 아닙니까? 특히 이제 윤 세력 이런 세력을 같이 업고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지지를 몰아주시면 어떨까? 사퇴하시고 그런 생각입니다. 여권 내에선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 두 후보의 단일화가 중심 이슈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네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한동훈 대세론을 뒤집기 위해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전당대회 전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기류가 강합니다. 다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2위, 3위 주자 간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반면 한동훈 캠프 측에선 1차 투표에서 65%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전당대회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여들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끊이지 않는 정치인 테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하던 도중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는데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유세 현장에 참석했던 청중 1명은 사망하고 또 다른 2명은 중상을 입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에 대해 국내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번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와 폭력은 어떤 이유라도 그 어떤 곳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이러한 테러 행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증오 정치, 정치 테러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2022년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피격돼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었죠.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이 올해만 2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 습격을 당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또 2년 전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송영일 전 대표가 둔기로 수차례 공격을 받았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흉기 피습으로 얼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정치인 피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만큼 뾰족한 경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정치 양극화와 정치인에 대한 불호 정서가 강해지는 현실에서 정치 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극단적 진영 갈등을 멈추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달들 우리 위원회는 진통 끝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쟁과 대치가 계속 이어지면서 민생과 개혁 법안을 챙기기 위해선 18개 상임위 역할이 그만큼 더욱 막중한데요.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서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처음으로 오늘 모신 분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바로 이 국회 라이브 6 이제 고정 패널도 하셨었고 한 2년 전에 이제 2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좀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고 저하고 같이 토론했던 이현주 의원도 이번에 당선이 되셨고요. 이번에 민주당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네, 저희하고 또 자리를 한번 하셨습니다. 네. 당선된 이후에. 아, 그러셨어요? 화면에 같이 나온 이 옆에 있는 그 캐릭터가 그 당시에 출연하셨을 때 저희 이제 그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가 아주 그 소중하게 그 보관을 해 왔었고 오늘 이제 끝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 질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19대의 비례대표를 지내셨고 이번에 이제 22대에 이제 재입성을 하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제 언론 운동을 이제 하셨고 과방위원장직의 적임자다 이런 이제 평가가 높은데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고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과방위 이 상임위인 만큼 이 부담도 상당히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과방위원장을 맡으신 소감 그리고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소감 일단 부담이 크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국회가 7월 보름쯤 개원해서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저희가 6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한 달여가 지났는데 1년쯤 지난 것처럼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바빠서 소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부담은 굉장히 크고 아마도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은 민주당 내에 맡을 만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과방위원장님이시니까 우선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충돌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방송 악법이다, 뭐 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 실패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방송 3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이 방송 3법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대통령이 KBS나 MBC 사장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법은 아니지만 뭔가 공영방송 사장을 중립적인 분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현재 진행되는 법은 KBS나 MBC나 공이 21명의 이사진을 두고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5명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뭐 방송현업이나 뭐 그다음에 학계나 시청자위원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니까 21분의 5 국회가 5니까 여야 구성으로 2대3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1분의 3이나 21분의 2로 관여를 못하겠죠. 방송사 사장 선임에. 네. 이건 한마디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던 법은 그때는 예를 들면 KBS가 이사진이 13명이에요. 근데 이 구조가 여당 7, 야당 4의 구조예요. 그런데 사장을 의결할 때 절대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을 하자. 네. 이런 내용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7명을 여당이 추천하는데 8명이 찬성해야만 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도 합의할 만한 중립적 인사를 하라 이런 취지였겠죠. 근데 그 법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방통위법을 더해서 방송 4법이라고 네. 이제 부르죠. 근데 이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강행 처리를 해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강행 처리 거부권 재발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화와 타협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걸 악순환이라고 보려는 시각부터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가 만약에 이런 이제 주고받기, 핑퐁 주고받기,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정파 간의 뭐 갈등 이런 것을 전제한 게 국회이고요. 네. 만약에 국회가 여야로 구성되지 않고 여당 일색으로 구성되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 여당 그리고 방송 장악을 막는 야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건 좀 필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협치를 자꾸 야당에게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언론 쪽에 있는데 협치는 대통령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는 물론이고요. 그 국회 존중의 한 방법이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하심으로써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거지 야당이 협치하라는 주장은 참 지난 정부 때 보면 드문 주장입니다. 네. 네. 이달 말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일단 24, 25일
예, 다음 그 주 정도로. 수요일, 목요일. 네, 내일 이제 내일 과방위가 열립니다. 네. 내일 과방위가 열리면 오후 2시 이후에 이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안에 날짜가 명기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24일, 25일 양일간 하자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24일 하루 하되 밤 12시까지 하자 이런 요지의 주장을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은 똑같을 수 있는데 참고인도 많고 증인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틀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참고인들에게 밤 12시까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수 후보자는 MBC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한 상황이고 야당은 지명 철회에 탄핵까지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의 이제 주요 쟁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방의 쟁점들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지난 이후에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진수 후보자 관련해서 또 방통위원회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네. 언론에 당신 의견을 좀 얘기한 게 있어요. 후보자 의견을. 그 의견을 보면 대단히 부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적합한 것 중에 사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통위원회는 본래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게 네. 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2명으로 중요 의사결정은 한 예는 이번 윤석열 정부 이전에 없었습니다. 2명일 때가 있었어요. 3명일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중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2인 구성으로 중요 의사결정을 마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2인 체제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저는 미완의 2인 구성의 방통위는 누구 책임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산 증인인데 야당이 방송 쪽에 방송통신위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세요. 저는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가 부적격인지 아닌지 유권 해석을 한다는 빌미로 임명을 안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했어요. 부적격 사유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패키지로 임명하려고 추진 중이다, 협상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보아 제가 부적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열현님, 김진표 의장이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어요. 임명 안 했고요. 최선영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추천목으로 추천을 했는데 8개월 이상 임명 안 했는데 그분의 임기가 7월 22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래서 헌법소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안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두고요. 또 하나. 네. 제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에게 여쭤봤는데 취재를 해봤어요. 혹시 제가 그만둔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로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그 분위기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문회 이후에 좀 어떤 그 전개 상황도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 방통위원장이니까 방통위 구성과 5인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강연을 한 것이라든지 토론회에서 한 발언, SNS에 좋아요 혹은 SNS에 올린 글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관통하는 딱 한 단어는 극우적이다. 극우다. 예.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다. 극우적이다. 네. 예를 들면 5.18을 폄훼하는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인식이 잘못됐다고 문제됐던 부분. 예를 들면 특정 방송이 소위 그 헬로윈 축제에 사람을 많이 몰게 해서 소위 공작설이죠. 그런 공작설과 같은 주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다. 그리고
저렇게 대놓고 노조랑 싸우려고 하는 내정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저를 반대한 이유가 정치인이라는 이유였거든요. 네. 그렇게 저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따지면 이준숙 내정자는 대구 쪽에 총선 출마하려다 경선에서 떨어지고, 시장인가 뭐 지자체 쪽에 출마하려다가 컷오프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정치인이라서 안 되고 경선에서 떨어지고 컷오프되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거고, 네. 민주당은 거기에 맞게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틀 동안 이어질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막내 보좌관이죠. 네, SNS에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쪽잠 자는 모습을 올렸어요. 네, 일명 떡실신 최민희라고 이제 불리고 있던데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22대 1호 법안이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뭐 이른바 이제 방통위 구출법을 이제 발의하셨어요.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이 7개월간 임명되지 않으면서 자진 사퇴한 부분, 이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람이니까 영향을 주었겠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법대로 인사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법에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명 안 된 건 제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명 안 된 사람 처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말할 때 제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께 국회에서 그걸 물었을 때 합의가 누구와 누구의 합의냐. 그런데 답을 할 때 상임위원 간 합의라고 답을 하셔서 그게 틀린 인식이다 이렇게 지적한 일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구, 그러면 그건 두 가지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행정부와 국회의 합의. 그래서 방통위원이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결을 할 때 반드시 국회 추천목 1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추천목인데 여당 추천위원하고만 하면 그거는 진정한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3명의 국회 추천목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즉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고 네. 1명은 여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추천목 2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의결을 막 하는 건 법 위반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법 정신에 따라, 법에 따라 저희가 앞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네. 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당히 좀 긴데요. 이게 방송 쟁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좀 뒷전으로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만 아예 좀 따로 떼어서 분리하자 이런 이제 주장도 뭐 일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위원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AI 기본법, AI 산업을 진흥하고 역기능에 이제 대응하자,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것과 이제 단통법 폐지, 이런 이제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 이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앞으로 이제 좀 계획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일부인 것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조직 개편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19대 때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방송, 문화, 체육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과 문화가 묶여 있었습니다. 체육까지 크게 봐서. 그리고 과학기술은 또 다른 곳에, 오히려 과학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과 엮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9대 때 그 구성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때 콘텐츠 관련하여 창의성이 막 강조되면서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부 때문에 이게 이상한 약간 기형적인 구조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정부 조직 개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틀에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과방위가 6번이나 열었더라고요. 네. 한 번도 안 연 상임위도 있는데. 그러니까 22대에서요? 네, 22대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가 열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는 거예요. 법사위와 과방위를 보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국회 6월 5일 날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임위 활동한 지 한 달 10일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방송에 집중되다 보니 상황상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과학기술 왜 소홀히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두세 분 이 과학기술 담당 전문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혜민 의원 조국혁신당에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황정화 의원, 조인철 의원, 박민규 의원 등이 요런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그 의원님들 중심으로 지금 법안들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단통법 말씀하셨는데 단통법이 통과될 때 2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제가 그때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경영상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로비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이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거의 각 당의 당론처럼 추진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반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권을 한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도 뜻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도 폐지안을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의원들이 계시다. 그다음에 AI 관련된 법은 저희 의원실도 준비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보니까 10개 법이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통과시켜야 되는데 갈등 법안은 갈등하더라도 비갈등 법안은 저는 논의해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도 이 과학계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이런 소식이 하나가 또 있긴 있어요. 네. 이 논란이 됐던 R&D 예산 삭감 이게 원상 복구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이 뭐 약 25조 원으로 뭐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대학원생 같은 우수 인재들의 이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선은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이 과학계를 흔들었던 R&D 예산 삭감 그리고 원상 복귀 어떤 거를 좀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역대 어느 정부도 심지어 IMF로 경제가 힘들었을 때 DJ 정부도 R&D 예산 삭감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정치가인 것은 그 시기에 오히려 ICT에 대한 기본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해찬 의원이 실리콘밸리 직접 다녀오게 만들었고 가서 보아라. 그래서 저희가 ICT 기반이 다져지면서 ICT 강국으로 노무현 정부까지는 ICT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R&D 예산이 지난해에 깎였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역대 최고라고 하시는데 그때 예산, 그 전 예산, 깎기 전 예산에 비해서 1,000억 는 거예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 등 모든 걸 감안하면 사실은 그렇게 역대 최고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예만 드릴게요. 제 친구 아들 중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생명과학부인가 어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파티도 하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휴학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대 증원하니까 의대 가기 위해서 네. 공부를 다시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과학 분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고를 나오고 유능한 우리 그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에 갔다가 정부가 R&D도 삭감하고 기초과학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의대는 증원한다니까 거기 가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10년, 20년 후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계가 주로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데 그 과제가 단기 과제도 있고
3년 과제도 있고 장기 과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장기 과제의 경우 예를 들면 10억이 필요한데 매해 10억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억 하다가 이게 5억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력도 줄어야 되고 페이도 훨씬 줄어야 되고 그나마 그 최저임금에 가까운 페이도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길 기대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속한 이 과방위, 일하는 과방위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이제 밝히셨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과방위가 되기 위해선 뭐 또 여당과의 협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끌어 내실 건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8년 만에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굉장히 포부도 또 개인적인 포부도 크실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우선 개인적인 포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방통위원으로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최민희가 이제 정치는 그만두고 방통위원회 가서 전문성을 살리려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7개월 7일 동안 제가 임명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의외로 이 방통위원이 별 관심 없는 분야인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수모를 겪지 말고 국회 나와라 이런 요구가 일찍이 막 국회에 들어와라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통위 들어가서 제가 전문적인 분야니까 설득도 하고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운명인지 숙명인지 우연인지 국회에 들어와서 재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외에 포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여야 협치 부분. 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협치를 위해서 국회가 멈춰 선다고 해도 과방위는 열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비 받잖아요. 그리고 네. 세비를 반납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값은 같이 하자.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싸우자. 예,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이콧 하셔도 과방위는 열 겁니다. 일단 연다. 대신 회의는 공평하게 주재한다. 여야 시간이나 뭐 네, 공정하게. 이런 거 공정하게 네. 시간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부 인정받았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의원님 뵐 때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뚝심하면 또 최민희 의원님이신데요.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도 네. 또 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은 국회 과방위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